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리고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숫자들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의 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난로 위에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2025년 지금 그가 사랑하던 미국 주식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한물 같다고 비웃던 일본의 이건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2026년에 무엇이 올 것을 보았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생존의 방주를 공개합니다. 종이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물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2026년 부의 대이동, 그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2025년 12월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붉게 물들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평균 9% 후반대까지 늘렸다는 공시가 떴을 때 월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조금 더 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한 것이며 버핏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투자 패턴 중 가장 공격적인 올인 전략이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장의 투자가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거대한 베팅을 AI 기술주가 아닌 일본의 오래된 무역회사들에 걸었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AI와 반도체 그리고 테크 기업의 화려한 성장률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너도나도 기술주에 뛰어들던 2024년과 2025년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닥다리 취급을 받던 상사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이토추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 이 5개 기업의 이름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물류와 자원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버핏은 화려한 기술의 거품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재앙에 대비한 보험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버핏이 이토록 집요하게 지분을 늘린 이유는 단 하나, 2026년 이후의 세계 경제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실물을 가진 자에게만 부가 쏠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말입니다. 버핏은 이미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갑 속의 현금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버핏의 행동은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 유가가 배로 뛰고 환율이 2,000원을 돌파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리고 부동산 거래는 끊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 종합상사들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수록 공급망이 붕괴될수록 더 큰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 위기에 강한 구조를 산 것입니다. 남들이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 벙커를 짓듯이 그는 경제적 벙커를 짓기 위해 일본 상사주라는 재료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버핏이 진짜 노린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엔저라서 샀다, 배당이 좋아서 샀다라고 분석하지만 그것은 겉핥기식 해석일 뿐입니다. 그가 5대 상사의 지분을 9% 넘게 확보하면서 손에 쥔 것은 주식 증서가 아니라 바로 지구 그 자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탐욕스러운 큰 그림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상사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을 떼어다 파는 무역회사를 떠올립니다.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상사맨들을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5대 상사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광산, 유전, 가스관, 식량 창고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원 제국입니다. 호주의 석탄 광산, 칠레의 구리 광산, 브라질의 철광석 광산까지 이들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혈관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볼까요? 미쓰비시 상사는 호주 퀸즐랜드에 거대한 원료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석탄 없이는 전 세계 철강 산업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미쓰이 물산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잠비크와 호주에서 대규모 LNG 가스전을 운영하며 아시아로 들어오는 에너지에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앉아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긴 곳이 바로 이들입니다. 버핏이 산 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바로 이 현금 채굴기의 소유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의 리튬, 자동차의 강판,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까지 모든 원자재의 가격 결정권이 이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만 이 상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판계 반영해 막대한 이익을 남깁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겐 세금이지만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버핏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장부상에는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둔 광산과 유전들은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에는 0원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수십조 원이 듭니다. 버핏은 이 숨겨진 자산 가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를 50센트에 사는 것도 모자라 그 지폐가 사실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파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2026년부터 시작될 자원민족주의의 부활입니다.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 일본 상사들이 가진 전 세계 네트워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상사의 주식은 물자 교환권이 됩니다. 버핏은 지금 다가올 결핍의 시대를 대비해 가장 확실한 자원 교환권을 매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이면 물가가 잡힐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내려도 물가는 요지부동 3%대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껌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탈세계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물가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3에서 4%씩 구매력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 당신의 현금 가치는 반토막이 납니다. 은행 이자 몇 푼 받아서는 이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말해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버핏은 이 잔인한 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녹아내리는 달러와 엔화를 던져버리고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일본 종합 상사들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포식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들의 매출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인 자원 개발과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들이 가진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재평가받으며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징의 정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먹히고 있습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 고금리의 여파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기술주나 스타트업 같은 성장주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빵빵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일본 상사들은 고금리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경쟁자들이 쓰러질 때 헐값의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때 든든한 현금 요새를 가진 상사들은 승자 독식의 파티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버핏은 이 시나리오까지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AI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 하지만 그 전기를 만들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자원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또다시 일본 5대 상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AI 시대의 진짜 주인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자원을 가진 이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국제 유가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고 친환경 전환이 지체되면서 석유와 가스의 수명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미쓰비시와 미쓰이는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고 수년 전부터 LNG와 해양 플랜트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100 유가 시대가 다시 오면 전 세계가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받을 때 이들의 계좌에는 매일 수천억 원이 입금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명줄을 쥔 에너지 패권입니다. 특히 LNG 시장에서의 일본 상사들의 지배력은 독보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아시아는 가스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토추와 마루베니는 카타르, 미국, 호주를 잇는 거대한 가스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조차도 이들이 확보한 물량을 웃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난방비를 낼 때마다 그 돈의 일부는 일본 상사의 주주, 즉 워런 버핏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불쾌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석탄과 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에너지에서 돈을 벌어 깨끗한 에너지에 투자하는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화석 연료 시대가 끝나든 지속되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입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을 장악한 자가 곧 경제의 주인입니다. 버핏은 2026년 이후의 에너지 지도에서 일본 상사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 에너지 관련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꿈만 먹고 사는 기술주에 몰빵되어 있습니까? 유가가 $100를 넘으면 기술주는 비용 부담에 허덕이지만 에너지 기업은 파티를 엽니다. 해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기술주가 떨어질 때 받쳐줄 수 있는 자산, 내가 낸 난방비를 배당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에너지 패권의 다음 장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문제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정의는 부족해지고 전력망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전력망의 핵심 소재인 구리와 우라늄,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AI 시대의 숨겨진 지배자, 그리고 버핏이 웃고 있는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답변 하나를 생성하는데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한 국가의 사용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기를 실어 나를 전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선의 핵심 소재인 구리, 지금 닥터코퍼의 가격이 심상치 않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광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미쓰비시 상사와 스미토모 상사입니다. AI 반도체 칩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를 공급할 구리 전선이 없으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를 새로운 석유라고 불렀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당장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힌 상황. 이것은 가격 폭등을 의미합니다. 2025년 말 버핏이 상사 지분을 늘린 것은 AI 붐의 수혜를 엔비디아가 아닌 그 뒷단의 원자재 공급자로서 누리겠다는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골드러시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구리뿐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상사들은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의 우라늄 광산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원전 재가동을 외칠 때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누가 원전을 짓든 그 원료는 자신들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피 터지게 경쟁할 때 길목을 지키고 통행료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AI 관련주라고 해서 반도체 회사만 쳐다보고 있다면 당신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입니다. 숲의 주인은 땅과 물, 그리고 햇빛을 쥔 사람입니다.
2026년 AI 버블이 터지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전력망과 자원망을 쥔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버핏은 이미 그 숲의 등기권 리증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나무십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핏은 이 엄청난 자산을 매집하면서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돈을 빌려서 일본의 자산을 산 그야말로 봉기 김선달식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엔저 현상을 역이용한 그의 천재적이고도 얄미운 캐리 트레이드 수법,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백미는 바로 자금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그는 달러를 환전해서 일본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엔화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배당 수익률이 세서 5%에 달하는 종합상사 주식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앉아서 금리 차이만큼의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매년 배당금으로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고수들만 한다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정석입니다. 게다가 엔저는 그에게 이중의 축복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일본 상사들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수익을 엔화로 환산했을 때의 이익은 폭증합니다. 상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는 오르고 배당은 늘어납니다. 버핏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동시에 엔화 약세의 수혜를 입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완벽한 꽃놀이패를 쥐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는 이기는 게임을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율 창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전략은 2026년에도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엔화는 여전히 매력적인 조달 통화입니다. 버핏은 최근 엔화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분간 일본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합니다. 돈의 가격을 아는 자는 이렇게 부를 증식합니다. 여러분은 대출 이제 허덕이고 계십니까? 부자들은 대출을 이용해 돈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가 버핏처럼 수조 원대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 아니 환율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엔화가 싸니까 사두자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엔화가 쌀 때 그 엔화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2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경제 시선이 강조하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미국 기술주를 뒤늦게 추격 매수하거나 국내의 테마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 개미들의 포트폴리오가 왜 2026년에 가장 취약한 상태인지 뼈아픈 팩트를 폭격하겠습니다. 서학개미 보관 금액 상위 10가의 종목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90% 이상이 기술 성장주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몰빵은 다릅니다. 2025년 말 현재 이들 기업의 PER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고 현금을 확보할 때 한국 개미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며 존버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성장주는 저금리와 평화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은 고금리와 분쟁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줄이 마르고 공급망이 끊기면 성장주의 미래 가치는 순식간에 할인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22년 금리 인상기 때 기술주가 마이너스 70%까지 폭락했던 악몽을 잊으셨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번엔 다르다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쏠림 투자는 용기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2차 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합니다.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실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면 일본 상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년 수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꿈을 파는 기업과 돈을 주는 기업,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는 자명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꿈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제가 기술주 투자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주가 떨어질 때 방어해줄 자산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 그는 기술주를 줄이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늘려 균형을 맞췄습니다. 공격수만 있고 수비수는 없는 축구팀은 결국 집니다. 지금 한국 개미들의 포트폴리오는 골키퍼도 없이 전원 공격에 나선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원화 가치의 추락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수입 물가 폭탄이 왜 필연적인지 냉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2025년 내내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400원대가 이제는 당연한 바닥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의 식료품값, 전기요금, 모든 것이 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은 원화인데 써야 하는 돈의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매겨지는 이 불공평한 구조가 바로 수입 물가 폭탄입니다. 원화 약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출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고 저출산으로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ATM 취급하며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을 원화 예금으로만 들고 있다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도 없이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간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글로벌 기준으로 20에서 30%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수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일본 종합상사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자원을 팔아 돈을 법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그들의 가치는 달러와 연동되어 방어됩니다. 아니, 오히려 환차익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한국에 살면서 원화로 월급을 받는다면 투자는 반드시 달러 연동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해서 통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전을 번거로워하고 해외 주식 세금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앉아서 잃는 돈이 세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파고가 높아질 때 원화라는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상사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냉혹할 것입니다. 버핏은 이미 항공모함의 VIP실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본 상사 주식을 직접 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의 자금 상황과 성향에 맞는 실전 대응 전략 3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 상사 직접 투자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이 대장주들을 엔화로 직접 매수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환전만 하면 됩니다. 최소 100주 단위 거래가 부담스럽다면 최근 도입된 소수점 거래를 활용하십시오. 배당금을 엔화로 받아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버핏과 정확히 같은 배에 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등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국내 상장 ETF나 원자재 ETF를 활용하십시오. 최근 일본 상사주를 담은 ETF들이 한국 시장에도 상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혹은 구리, 원유, 농산물 등 개별 원자재 ETF를 섞어서 자신만의 자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실물과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 한국의 종합 상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일본 상사들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식량 사업,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과 니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글로벌 네트워크 면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평가 매력과 원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들도 좋은 대안입니다. 핵심은 비중입니다.
전 재산을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이러한 해징 자산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말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이 20%의 자산이 나머지 80%의 손실을 메워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들의 자산 배분법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긴다면 당신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을 열어 관심 종목에 미쓰비시 상사를 추가하든 ETF를 검색하든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2026년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지만 방관자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지속된 저물가, 저금리,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고물가, 고금리, 실물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게으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도 가난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소유했는가에서 옵니다. 버핏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변화를 읽고 행동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낡은 관념에 갇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위기는 곧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첫째, 버핏의 일본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수가 아니라 자원 확보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AI 전력나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폭등시킬 것이다. 셋째, 원화 약세에 대비해 달러 연동 자산으로 해징하라.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2026년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존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해석과 실행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1억 원의 현금입니까? 아니면 1억 원어치의 원자재 기업 주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존해야 합니다. 종이배는 폭풍을 견딜 수 없습니다. 쇠로 만든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무거운 자산이 당신을 지켜줄 중심이 될 것입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